한 시골 마을에 항상 어리바리하고 약간은 엉뚱한 젊은 농부 영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항상 기상천외한 잔머리를 굴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의 행동에는 늘 깊은 철학적 사색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영수는 체계 이황이 이기이원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항상 고민했습니다. 영수가 특히 좋아하는 날은 마을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람들도 많고 거래도 활발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이와 기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장날 아침, 영수는 새로 습득한 희귀원론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살짝 이상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2개의 물병을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한 물병에는 맑은 샘물을, 다른 물병에는 소금물을 담았습니다. 영수는 장터 한복판에 물병을 놓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2 물병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기이원론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맑은 물병은 모든 사물이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를 의미하고 소금 물병은 변화무쌍한 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영수의 이상한 제안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맑은 물병을 선택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에 소금물을 맛보았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은 물병의 내용을 맛보며 각자의 감상을 잠시 공유했습니다. 그때 마을 장수였던 민수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수야, 어쩌면 내가 말하는 이기이원론 이런 것이 이처럼 맛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만 난 여전히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구나?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보세요. 이 물병들은 단순히 맛의 차이일 뿐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맑은 물은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 본질을 상징합니다. 반면 소금물은 기, 무,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외부의 영향을 나타내죠. 만약 우리가 소금, 물처럼 외부의 영향에 휘말리면 스스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변하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약간은 머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영수야. 결국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는 거겠지.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을 자기 자신만이 이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장터에서는 종종 영수 의물병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오르내리며 사람들 사이에 웃음과 깨달음을 동시에 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영수의 기상천외한 실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퇴계 이황이 이기이원론을 통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웃음과 함께 변하지 않는 본질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죠. 2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 매우 특별한 2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와 기였습니다. 이 2 친구는 서로 아주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완전히 달랐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는 항상 조용하고 사색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성격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종 철학자로 불렸습니다. 이의 머릿속은 언제나 다양한 원리와 법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이 왜 하늘에 떠 있는지, 바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으며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도덕적 의미까지 파헤치곤 했습니다. 반면 기는 활력 넘치고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는 갓 탐구한 원리들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 열심이었죠. 기는 언제나 주변을 활발히 돌아다니며 물체를 움직이고 바람을 불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행동력 덕분에 마을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루는 2 친구가 마을 공동체 회의에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마을에는 최근 도덕적 분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기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회의에 도착한 이는 먼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며 도덕적인 삶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의 깊이 있는 말은 사람들을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어 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의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그 원리를 실제로 실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행동으로 옮기자고. 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믿어.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이와 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도덕적 원칙을 되새겼습니다. 또 다른 이는 기의 영감을 받아 작은 행동으로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기의 조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깊은 통찰과 활기찬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하며 도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서는 이와 기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라는 말이 전해 내려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조화로운 삶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곡이의 철학, 이기이원론을 통해 삶에 있어 깊은 이해와 실천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이와 기는 서로 다르지만 언제나 함께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도덕적인 코미디언 콘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웃음 무대로부터 주옥같은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곤 했지요. 이 무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의 쇼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걸 넘어서 깊은 윤리적 통찰을 던져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콘은 카테고리적 명령을 주제로 한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무대는 평소와 달리 도덕적 딜레마를 담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죠. 콘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동시에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을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의 공연에 참가한 사람들은 순수한 웃음 바탕에 깔린 무거운 질문들로 인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찰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찰리는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장난꾸러기로 그의 장난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하는 파티에서 모두를 기쁘게 해줄 최고의 장난을 준비할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찰리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모든 길목에 오늘 파티에서 모두의 장난 사건이 펼쳐집니다라는 작은 글귀가 적힌 장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이 글귀는 분명 모두에게 큰 흥미를 끌었고 그날 밤 파티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파티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장난 사건은 시작되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즈음 찰리가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사실 오늘의 장난은 따로 없습니다. 장난은 없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루 종일 그것을 기다렸고 기대했으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길 만약 우리가 매일을 이렇게 장난처럼 생각하며 기대와 흥분 속에서 보낸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찰리의 이 말을 통해 사람들은 비록 웃고 있었지만 깊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찰리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대의 법칙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마치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처럼 모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에 관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콘은 찰리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삶 속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많은 작은 행동의 원칙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가 그것을 통해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콘의 공연이 끝날 무렵 관객들은 말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콘은 그의 스타일로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을 전달해냈고 관객들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살아가는 나날을 작은 장난처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감명 깊게 읽은 한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코스였고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니코스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세상의 모든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는 주변 자연을 관찰하며 저마다의 목적을 찾는 것에 진심이었죠. 어느 날 해가 뜰 무렵 평소처럼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호수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니코스가 주위를 둘러보니 그의 앞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고기는 말을 할 수 있었고 곧 니코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니코스. 나는 이 호수에 사는 물고기야. 니코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곧 평정심을 찾고 물었습니다. 너도 목적을 가지고 있니? 물고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의 목적은 새로운 호수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나이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니코스는 물고기의 꿈에 감명받아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너를 새로운 호수로 데려갈 수 있을까? 물고기는 작은 지도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저기 보이는 산을 넘어가야 해. 그리고 꼬불꼬불한 강을 따라 내려가면 새로운 호수가 나올 거야. 니코스는 물고기를 작은 통에 담아 꾸준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물고기에게 적당한 양의 물을 유지하며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목적을 응원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힘든 여정을 지나 드디어 그들은 강에 도착했습니다. 물고기는 기쁨에 차서 힘차게 물속을 헤엄쳤고 니코스는 뿌듯한 마음에 물고기가 새 집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물고기는 마지막으로 헤엄치기 전 물었습니다. 니코스는 잠시 생각한 후 자신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목적은 너처럼 각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을 돕는 것이었어. 너의 여행을 통해 나도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이후 물고기는 새로운 호수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고 니코스는 마을로 돌아가 목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찾도록 도왔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니코스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답니다.